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AI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요즘에 최저임금 논의도 진행 중인데 적정 최저임금 수준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저임금 뭐 정확하게 누가 얼마가 정말 적정하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100원, 200원 뭐 더 올리고 낮추고. 자영업자분들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잖아요. 뭐 사실 그럴 수도. 또 이게 청년들이나 뭐 이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저임금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실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거시경제가 가르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크게 이슈가 첫 번째 GDP 문제고 두 번째 물가 문제고 세 번째 이제 실업 문제잖아요. 그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높아져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아까 자영업자도 말씀하셨는데 고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불러다가 좀 와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빠르게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다만 지금 논의하는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적어도 뭐 이게 뭐 급격하게 고용시장을 왜곡하거나 뭐 실업률을 엄청나게 높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그걸 누구에게 최저임금 얼마가 되는지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나요? 결국은 한 개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소위 저 같은 전문가라는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 대표나 아니면 거기 사용자 대표나 아니면 뭐 노동자 대표인데 노동자 대표라는 분들이 누구예요? 정말 대기업 노조 거기에서 파견 나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임금이 다 높아지는 게 더 좋잖아요. 저라면 제가 정말 이런 걸 결정하는 그 위원회를 만약 만든다면 저라면 실업자 대표 좀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그분들이 정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한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그렇게 올라갈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럼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냥 정부의 그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높이고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은 그냥 무조건 높이면 그게 결국은 자기들 기득권 노동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한계 노동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가 고령층의 부채 연금 부담을 떠안게 될 재정 체계의 좀 허점과 이거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거 해결책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와도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답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뭐 연금 개혁을 하거나 왜냐면 그래야지만 모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뭐 아니 연금에 있어서 앞으로 뭐 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전망을 다 뭘 가지고 하나요? 다 인구 구조 변화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정말 걱정이 앞으로 저는 이제 사회가 예전에는 제가 우리 김 작가님하고 한때 제가 시리즈로 하고 네 가지 뉴노멀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두 번째는 노인 사회로 전환한다. 세 번째가 양극화 사회로 전환하고 네 번째가 기후위기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완전히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양극화. 네. 불평등 사회가 아니고 불평등 사회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때는 불평등 사회였어요. 불평등 사회라는 것은 계급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뉘어진 거예요. 양극화는 그게 아니라 층층이가 아니라 그냥 두 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두 쪽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연령층도 보면 노인층과 젊은층 간에 이게 많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부양해야 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은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너희들이 세금 내가지고 나한테 왜 복지를 충분히 안 해주냐.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앞으로 양극화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있는 분들은 부동산까지 좀 어떤 자산을 좀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 이제 부동산 얘기하실 것 같고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어떤 걸 좀 모아가야 될까 앞으로는? 일단 제가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한 64%가 부동산 자산으로 다 이렇게 올인되어 있다. 거의 올인된 거죠. 사실 3분의 2가 전부 부동산으로 가 있으니까 나머지만 금융 자산이고 뭐 거기에 금융 플러스 이제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는 게 좀 사실이고 그게 아니래도 실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통화 가치는 특히 원화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제일 바보고 달러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앞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환율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이건 제가 오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환율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뭐 달러 자산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달러 표시된 채권이나 달러 표시된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또 오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금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건데 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달러를 대체하는 그 어떤 자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금을 많이 사모으게 하면서 그래서 금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땐 비트코인도 그런 전략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전략 자산으로 그동안 뭐 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원유라든가 이런 것만 전략 자산으로 모아왔잖아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이랬는데 사모으진 않고 현재까지는 이제 갖고 있던 거 뭐 한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신시아 루미스 같은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예 입법해가지고 이제 매년 사모가 한 100만 개 정도 최소한 사 모으면 이게 가치가 앞으로 10년 안에 뭐 10배 그리고 또 다시 또 10년 지나면 또 그거의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나중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정말 시간을 전부 너무 한국 경제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 못하고 달러 패권 이야기 못하고 전략 자산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내가 뉴노멀 또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화폐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사회로 가면서 네. 금화가 이제 제일 좋은 상품화폐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본위 제도, 그러니까 금을 네. 이제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통화를 좀 썼다가 나중에 금 본위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명목 통화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했다가 이제는 아예 디지털 통화로 완전히 이것도 분권화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그러한 암호화폐, 암호자산이 더 일반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앞으로 집을 막 그냥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경제만 좀 더 여쭤보면 미국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온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 오는 안 건가요? 왔죠.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죠. 미국 경제 아직 너무 주가만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너무 좋은데 네. 지난 1분기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0.3%인가요? 역성장했는데 2분기는 다시 또 플러스로 좀 돌아설 거라고 지금 뭐 GDP 나오고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신호가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야 언제 오는 거야? 뭐 저한테도 뭐 계속 위기 온다더니 뭐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뭐 당장에 온다 언제 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적어도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초가 지났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했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예측이 좀 틀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틀린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정말 돈을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더 빠르게 돈을 더 조일 수도 있었는데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처음에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그때 상단을 5.5%였는데 막 그냥 0.5%포인트 이렇게 자이언트 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낮추기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멈칫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다 유효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 GDP 성장률이 얼마나 이거보다는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당장 투자한 자산이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우 경제가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뭐 실업률이 뭐 낮아도 주가만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도 주가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게 뭐 버핏 지수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2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GDP에 네.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상승해오는 추세인데 그 추세를 감안해도 지금 역대 최고급이다. 그래서 2000년도 닷컴버블 꺼질 때 그때도 한 2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배보다는 이게 이 추세선으로 볼 때 이게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표준 편차로 볼 때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on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뭐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겠냐. 한번 제가 김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도 싶은데 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좀 약간 조악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외국 투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니까 그냥 간단히 만든 건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본 지표가 허스만 인덱스다. 이제 사실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허스만 펀스라고 하는 주로 있는 사모펀드 하는 기관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전체 약간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거가 아니라 여기 제가 어디 표시를 해놨는데 이 Non-Financial Market Capitalization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시가총액인데 이제 금융 부분은 좀 빼버리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Non-Financial Corporate Global Value Added Including Estimated Foreign Revenues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걸로, 그러니까 GDP로 나눈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벌어들이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실제 시가가 얼마냐. 이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한 2.8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아까 버핏 인덱스와 비슷하게 계산하는 건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보다도 훨씬 더 높고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 허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대표인데 계속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제 그 멤버들에게 계속 편지를 내는데 아예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라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6월 10일 기준이니까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갈까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 지표를 이제 실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잖아요. 연간 수익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점을 다 찍었어요. 이분이 정말 이게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 가장 최근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허스만 지표가 굉장히 역대급 최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그 정도 수준하고 그보다 좀 낮은 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낮은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일일이 얘하고 뭘 대비를 했는가 하면 얘 뭐 하냐면 S&P 500 그 인덱스 가지고 실제 12년 동안 평균적으로 애니얼 리턴이 얼마냐, 애니얼 리턴. 그러니까 12년 평균, 앞으로 12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이게 보면 얘가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낮은 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12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여기 보면 18%도 되고 뭐 10% 이상 다 되는데, 이게 낮을 때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이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앞으로 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막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AI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AI 혁명과 비슷한 것을 사실은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인터넷 혁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그 직전에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터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뭐든지 계속 그냥 하늘만 나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로 갈수록 국채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주로 금리를 높일 때. 그러다 니 금리를 낮출 때 그때 보면 이제 그 해소가 되는데 지금 해소가 된 지 지금 벌써 한 9개월 가까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 전에 여기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국민이 터질 때 이때도 해소가 되고 한 6개월 된 다음부터 회색 음영이 바로 경기가 불황인 때예요. 여기도 보면 2000년대 초에 또 그런 적도 있었고 90년대도 그랬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경기 불황이 그럼 안 올 거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이론적으로도 저희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발표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혼자 그냥 내피셜로 이게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예전에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 왔으니까 저도 그래서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경기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나스닥 지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나스닥 지수 이제 연간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실제 당연히 이렇게 역전이 이제 해소가 될 때 당연히 이렇게 주가 지수는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저 얘기는 사실은 작년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터진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모두가 열광할 때 터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걸 지금 당장 파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아직 미국 주식 좀 갖고 있어요. 아직도 뭐 갖고는 있지만 현금도 지금 많이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다. 그럼 미국 주식 거품 붕괴가 신흥국 금융시장에 전달되는 경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미국에서 경기가 불황이 되거나 신흥국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뭐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예전에 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그러면 뭐 다른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러면 감기 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예 독감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 이상 심각할 수도 있죠. 마치 세계 대공황급으로 막 메머드급으로 막 터진다.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죠, 당연히. 저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뭐 달러 자산부터 제가 여러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산이 다 미국으로 몰려갈 거고, 그러면 마치 IMF 때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외채위기 겪을 때 그때마다 다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뭐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를 할 때 제가 뭐 한 5가지 원칙 말씀을 드려요. 뭐 첫 번째는 좀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자. 한국 GDP가 전 세계 GDP의 1.7%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 GDP의 15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한 25%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에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 세계를 지금 완전히 리드하고 있잖아요. 완전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쪽으로 좀 투자 자산을 좀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다변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왕이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제가 미국 이야기하면서 미래 이야기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기왕이면 현재 뭐 가치 뭐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이건 가치주고 이건 또 하나는 뭐 테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테크주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의 가치주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치주, 미래의 가치주를 잘 선별해서 그러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세 번째는 너무나 한쪽에 몰빵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걸 너무나 부동산 자산에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 한 3분의 2가 전부 다 부동산 집 한 채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막 빚내서 막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이생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계속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좀 다변화하고 또 미래와 현재도 다변화하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뭐 금은 뭐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 거기다 뭐 달러 자산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것도 다변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 아 그렇구나 해서 당장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 책을 많이 보셔야 된다. 기왕이면 뭐 제 책도 파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또 좋겠다고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뭐 김작가 TV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는 특히 너무나 뭐 당장 막 돌아가는 뭐 시황을 막 전달하는 뭐 뉴스 매체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그러한 채널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또 보시면 또 공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잘 대비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제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유튜브 채널명이 뭔지는 알려주셔야 시청자분들이 보시겠죠? 제 이름만 찍어도 나오는데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 보신다면 교수님 사이트 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그 첫 단추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